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혹한이 찾아왔지만 오늘도 역시 조간신문은 어김없이 준비돼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짓밟힌 미국 의사당, 바이든 당선인, 이건 반란이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큼지막하게 사진이 실려 있어요. 의사당을 점령한 시위대, 그리고요, 이 사진의 중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가득 차 있죠, 난간에. 그리고는 트럼프라고 써인 큰, 이건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플래카드입니까? 깃발입니까? 이거를 펼쳐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 도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당 외부에서 약간 시위 형태를 보이다가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겁니다. 주방위군 출동했고요. 그리고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총이 발사가 됐어요. 민주당 상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역시 그러면 상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 상황을 내면 톱기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짓밟힌 날 바이든 당선 확정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 65일 대선 불복 전쟁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이 확정됐으니까요, 바이든 후보자에. 그러나 시위대 초유의 미국에 난입을 했고요. 바이든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를 부추긴 트럼프, 일단 평화적 권력 이양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불복이라는 의사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본 사진은 의사당 밖이고요. 이 사진은 의사당 안의 모습입니다. 역시 트럼프라고 써진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의사당 안에서 뭐랄까, 난입을 할까요? 난동일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총이 발사가 된 겁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낮 1시 대비하라 통보했지만 폭설 퇴근길 제설차는 없었다.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저녁과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 기상청 예고에도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설 지역의 제설차 제때 투입 못했다. 정부는 밤 11시 돼서야 총력 대응. 그러나 밤 11시는요, 많은 분들이 차 안에 갇혀서 그냥 길에 있었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물러선 정부. 주짓수 축구교실도 운영 재개. 그렇습니다. 이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제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물러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17일 이후엔 헬스장 등 허용 전망이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이 거리두기 체계 이거 지금대로 되겠습니까? 다시 짜야 한다. 뭔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김영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최직련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36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설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밤에 엄청난 폭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날 어제 아침까지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키워드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세포 논쟁입니다. 이게 무슨 생물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단세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하신 분들 두 분 사이의 논쟁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막장 선동. 미국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들이 의회에 난입하기 전에 뭔가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들어보시면 그냥 선동입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뜻밖의 투자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죠. 정부가 몇 년 전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5배나 가치가 뛰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폭등 사태죠. 정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투자를 한 셈인데 이 내용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제설 상황, 눈입니다. 늑장 제설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늑장 퇴근길 당하고 출근길 또 당했다. 시민들 또는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 연 이틀 여기 보면 한자로 설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왔는데 난리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퇴근 못한 회사원들 모텔 잡아서 숙박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집에까지 가는데 날을 넘겨서 도착하신 분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예 포기하고 그냥 오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숙박실을 잡았다는 거죠. 빙판 출근길에 차 버리고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차가 그냥 버려진 채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또 지하철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가뜩이나 붐비는 상황이었잖아요. 불편을 더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제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었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서울시 제설 실무자들이 최근에 교체가 됐답니다. 6일 인사조치 영향이라는 직역도. 하필이면 또 이렇게 인사가 나고 바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죠. 이런 게 겹쳤다. 그리고 사진으로 지난 7일 어제 오전이죠. 오전 상황. 그리고 그 전날은 더 심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눈이 왔을 당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와, 안 돼! 와! 열네 시간을 딱 거기에만 붙잡혀 있었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제설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조차 아예 안 되니까 화나더라고요. 고객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름 해화역 사이 차량 고장으로 인해 우리 열차 정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찍어서 이렇게 제보도 해주시거든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좀 준비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 밤 9시에나 눈 올 줄 알았다. 기상청 핑계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앞서 기사 봤지만 뭐 제설 담당 직원들의 인사 조치가 뭐 최근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눈이 많이 오기는 참 많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제설이 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기상청 오후 6시 눈 온다 예보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핑계가 핑계인 것인가?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실 교통방송 운영하잖아요. 그럼 교통방송에서는 사실 이럴 때 뭔가 활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련한 방송인데, 그런데 폭설 방송은 안 하고 뭐 예능 방송 그리고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위주로만 계속 시간을 좀 보냈다.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뭐 서울시가 이제 기상청 얘기를 해서 오늘 언론들이 기상청과 서울시가 각각 시간별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좀 따져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6일이죠. 6일 오전 11시입니다. 예보를 했어요. 6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눈이 좀 옵니다. 그래서 범위를 3에서 10cm 정도 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한 10cm 정도 왔잖아요. 그리고 11시 10분에는 서울 지역 대설 예비 특보를 발표합니다. 그럼 심상치 않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 1시를 조금 넘겨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서 폭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갔어요. 자, 그리고 서울시도 사실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대설주의보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고 기상청은요. 그리고 서울시로 가겠습니다. 오후 4시에 1단계 대책 조치. 이따 적성열 5cm 미만 예상해서 뭔가 미리 이 눈에 길에다 뭘 좀 뿌리고 뭐 이런 조치였어요. 그리고 제설 차량 준비하고 했지만 이거 갖고 됐겠니라는 거죠. 뭔가 대설 얘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리고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맨 마지막 줄이에요. 오후 8시 28분에 첫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면 이미 눈이 엄청나게 왔고 길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오도 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은 내일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천재지변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대처를 왜 미리 못했는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했는데요라는 설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서울시가 조치를 좀 취하긴 했습니다. 늦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사태에 대비를 못했다. 이런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네, 저도 6일 저녁에 이제 강남에 있다가 좀 고초를 어려움을 아,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뭐 거의 새벽에 귀가했어요. 날을 넘기셨군요. 네. 아,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일단은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을 노고는 당연히 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서울시의 늦장 대응에 대해서는 요번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당일에 지금 한 발씩 늦은 대응도 문제지만 이번 주 초부터 북극 한파가 있다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고 그렇죠. 아침에 매일 경제도 이번 주 추위 만만치 않다는 얘기 좀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지금 스페인 상황도 보면은 이게 그 여름철에 스콜과 같은 집중 폭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예. 그 집중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1월에 서울시에서는 그 겨울철 제설 대책에서는 예. 그 1cm 미만이라도 그 퇴근 시간에 제설 눈이 올 걸 예상했다라면은 3단계에 준하는 위험 요인의 대응 방안 그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것이 매뉴얼은 제때- 있군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제때 지금 적용되지 못했고 제설차가 퇴근 시간에 투입됐기 때문에 제대로 투입이 못했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오후 4시에 1단계 대책 조치를 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날 7일 아침에 출근길에 교통 대란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온 게 예. 분명히 그 대중교통으로 몰릴 것을 예상하셨다라면 지하철 정비가 조금 있었어야 되는데 7일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연 그리고 그 지하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또 무너질 수 있는 예. 이 설란이 이른바 설란이 교통 대란 그리고 그다음에 거리두기가 붕괴되는 것까지 우려가 되어서 예. 이번에 상당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사실 서울시 산하에 교통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주 초부터 북극 한파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재난방송사다운 모습의 체제를 갖췄으면 어땠을까? 사실 교통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고 자주 알려드리는 게 네. 그 청취자한테 알려드리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통 기능이 그 인프라,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인프라에 대한 대응과 그 마련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런 상설 체제를 예. 방송이 감당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재지변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눈이 참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시민분들 겪은 피해가 불편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 광범위했고요. 자, 최인영 변호사.
작은 접촉 사고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피해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 저도 어제 한 9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 길에 예. 저는 정주행을 하는데 옆에 분이 스르륵 미끄러져 와서 제 차를 툭 쳤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그런 일이 너무나 기다린다고 많아요, 지금요. 보험회사 기다린다고 추운 길에 1시간 넘게 있었었는데요. 보험회사도 이제 빙판길에서 오기도 그렇죠. 쉽지 본인들도 않았어요. 얼마나 빨리 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과실, 어떤 예. 속도를 제대로 주지하지 않은 그런 과실은 뭐 이미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보험을 여기에서 핵심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어쨌든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면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다 처리를 그렇죠. 해줍니다. 일단 보험회사들이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끔씩은 보면은 이게 요즘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분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어떤 가해자가 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떤 그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교훈은 다시 한번 보험은 확실히 가입을 해둬야 된다. 마치 제가 무슨 보험사 대리가 하는 것 같은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보험 가입하고 또 한 가지 겨울에 스노우 타이어 준비하자. 아까 저희가 기다리면서 이정훈 평론가님이 겨울에는 나는 반드시 이런 타이어를 준비를 다 한다.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체인 이런 부분 준비한다고 해서 역시 이 그 베테랑 평론가로서의 어떤 안전 대비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예.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뭐 보험 뭐 타이어 얘기를 막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혹시나 사실은 지금 서울시의 제설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를 가다가 사실은 눈이 좀 치워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게 돼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관리청 시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서울시가 될 건데요. 마땅히 치워야 될 것에 제대로 제설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 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하면은 승소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 대신에 그 실제로 저희가 뭐 사법시험 공부하고 할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은 예. 이 강원도에 갑자기 이게 눈비가 와가지고 그걸 치우지 못한 케이스에서는 예. 그 천재지변이라고 했지만 예. 대표적으로 또 국가 배상을 인정했던 케이스가 200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3월 6일, 3월 6일 날 엄청나게 폭우가 와가지고 도로에 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폭우, 12시 그때 폭설이 있어가지고 오래 기다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단체 소송을 했었는데 예. 그때 어떤 도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줘서 법원이 손해배상 인정했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번 사건도 지금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눈이 유사합니다. 많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번에 국가배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상대로 할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그 소송은 보험회사들이 하겠네요. 일단 그 차주들한테는 뭐 처리를 하고. 일단 그렇고 근데 참 이게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험사가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한번 엄청나게 왔는데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어주고 아까 봤지만 그런 접촉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단순히 그러고 예. 교통사고 난 뿐만 아니고 제 주위 변호사님 한 분도 집에 못 가가지고 옆에 있는 모텔에 갔다는 글들이 이 그 소셜 미디어에 많이 왔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상당관계 인간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라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뭐 눈이 많이 왔다, 예. 엄청나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겨우 이 정도 눈에 네, 이렇게 생각해요. 겨우 이 정도 온 걸 가지고. 그렇죠. 50cm 뭐 1m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눈이 왔는데 이렇게 제설 작업이 안 돼가지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서울이 아닌 이제 경기도에 삽니다만 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까지 다 그 염화칼슘 다 뿌려놨더라고요. 아, 미리. 예.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면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명백한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를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뭐 눈길을 끄는 기사 중에 하나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사는요.
눈밭에 버려진 페라리, 벤츠, BMW. 이거 이 수입차들 중에서 좀 고가의 수입차들 아닙니까? 후륜구동 수입차들의 굴욕이다. 이게 또 미끌미끌한 길에서는 후륜구동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가기가. 후륜구동 승차감은 좋지만 빙판, 눈길, 경사로에는 아주 취약하다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후륜구동, 전륜구동 뭐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빙판길 같은 데는 전륜구동이 괜찮죠. 좀 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들, 수입차들, 외제차들은 후륜구동이 많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약간 미끄러져서 충돌하는 차 중에서 수입차들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해보자고들 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 기사가 지금 3명의 인물 사진과 함께 위아래로 제목이 달려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공한 안철수라고 제목이 아래 돼 있죠. 선공.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합시다라고 먼저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선공을 했다는 거죠. 안철수. 그런데 위로 갑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이거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두 인물이. 공개한 3년 만에 회동. 그런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막상 그 만남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하니까 뭐 또 만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제목이 아랫부분이 선거은 김종인입니다. 그리고 위에 제목은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안 만난다고 얘기하면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았다는 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선공한 안철수, 김종인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 같이 만난 이분은 선을 그으면서 다시는 안 만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요.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여기는 승부건 오세훈 돼 있습니다.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승부의 내용을 보니까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또는 합당을 하면 저는 출마 안 합니다입니다. 승부를 걸었다.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승부인지 아닌지 언론들이 약간 의문 표시도 있습니다. 오늘요. 뭔가 좀 묘하게 가고 있죠. 지금요. 이 세 상황입니다. 그럼요. 먼저요.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 어제 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나셨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누가 그 얘기했어요? 어제 만났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나는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거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요청은 혹시 받으셨나요?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 뭐 요청도 안 올 거라고 봐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시장님 그 의견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자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야권 승리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어떤 분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두 인물의 만남은 언론에 처음에는 비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취재하죠. 그리고 나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요약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가격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샷 경선을 하자든가 아니면 뭐 통합을 할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을 해서 본인의 지분을 좀 상당히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또 김정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와서 입당해서 경선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랄까 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까 지금? 예. 그거에 더해서 예. 뭐 경선을 하더라도 단일화 경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있는 후보는 1차적으로 당내에서 경선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 정해지면 그 후보하고 안철수 바깥에 있는 당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뭐 2단계 경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가격이 안 맞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일단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 보자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 여론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비교적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외면하기는 좀 힘든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에 관한 이제 논의에 약간 좀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양쪽에 이제 좀 약간 인식의 차이 이런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단일화를 있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지금 생각들이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부터 힘겨루기 들어간 거죠. 네. 항상 뭐 단일할 때마다 그 룰 갖고 뭐 엄청난 진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닌가 지금 어떤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전이군요. 그럼 지금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서로들 뭔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지만 뭔가 또 열어두면서도 뭐 상대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 승부건 오세훈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내용이 안철수 오면 불출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거나 합당을 하면 본인은 안 나간다 이거잖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입당 안 하면 출마.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거꾸로 하면 앞에 얘기는 입당하면 불출마잖아요. 그걸 반대로 돌리면 입당 안 하면 출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출마의 조건을 다른 거예요. 조건은 안철수가 입당 안 할 경우 또는 합당 안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세훈의 이상한 출마 선언. 그러니까 이게 묘하다는 거죠. 이 출마 선언인가 아닌가. 합당 결단해주면 더 바람직. 이겁니다. 그래서 앞선 기사는 승부 걸이라고 했어요. 승부를 걸었다 뭔가에. 안철수를 압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좀 묘하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가락 교수님.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조건으로 건 거예요. 뭔가 본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초 들어서 그죠? 지난 연말부터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입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안 한다는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입당을 조건으로 건 것,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이상한 다목적 출마 선언이다. 다목적이다. 예. 일단은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대표가 절대 입당 또는 합당 안 한다고 믿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입당 합당하면 출마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은 단일화 또는 합당, 뭐 입당 이거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여기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통합을 그렇죠. 추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열이 아니라 보이는 통합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는 불출마한다. 근데 그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없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계산 속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예. 그런데 본인과 이제 1위의 후보를 같이 두면 일종의 1위에 편승하는 1위와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도 또 노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예. 당내에선 유력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지율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하면 선점하는 당내에서는 후보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서 다목적 부속이다. 그렇죠. 다목적의 이상한 출마 선언을 했다. 뭐 그럼 이렇게 되면 평가하는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급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가네요. 그러면 또 이게. 뭐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장이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있다 보니까 예. 야권 후보군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면들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아직 먼 얘기긴 한데 딱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야권 단일 후보 제대로 합의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뽑히겠습니까? 아니면 분열될 것 같습니까? 저는 뽑힐 수밖에 없다라고 뽑힐 봐요. 수밖에 없다.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승리를 못하면 예. 정치 마감이 쉽지가 않고 그 후의 국면을 주도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지게 되면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 싸움을 뭐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대1 구도 만들지 않으면 승리가 담보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안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서울시장은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야권에서는. 그런데 그 후에 주도권을 그 후에 정부의 주도권을 안 대표가 가져갈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져갈 것이냐의 게임을 두고 지금 두 분이서 일종의 시소 게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든 단일 후보라는 결과물은 내놓을 것이다. 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네.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으로 좀 좁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치권 분들 좀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하시고 약간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너무 안철수 대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공당인데 제1야당 아니냐. 그런데 자체 후보를 강하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왜 안철수만 바라보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억울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맞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현실이 인정을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예.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수권 야당으로서 이번 다가오고 있는 4월에 부산하고 서울 선거 나아가서 내년에 있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지만 대권 잠룡들조차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예. 특히 이제 대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 여기에 묻혀가지고 사실 수권 정당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감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른바 바람의 풍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최근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은 사실상 굉장히 이른바 필승 카드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약간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봤을 때 내부적인 오세훈 후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정말 10%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있고 있는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지금 대표 사이에 밀당이 있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예전보다는 국민의힘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적어도 서울시장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능가할 수 있는 오세훈 어떤 다른 후보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은 선 입당 후 경선. 예. 일단 들어와라.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선 룰도 당신을 위해서 바꿨지 않느냐. 예. 100% 국민 여론 경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철수는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범야권의 어떤 통합 어떤 식으로든 뭐 가능할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
지금 공선법상에 다른 당에 있는 후보들을 유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안철수 대표를 입당하라는 그 충정도 사실 이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안철수 대표는 입당에 대해서 강하게 완전히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뭐 들어가 봐야 뭐 표가 확장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상 안 들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이른바 밀당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이게 동명이인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 그래서 다른 분이 굉장히 뭐 곤혹스럽다고 막 호소도 하시는데 여기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어제 탈당한다고 밝혔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요. 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무슨 의혹이 불거지면 이번에도 또 꼬리자르기구나. 뭐 당에서 진상조사 이게 아니라 그냥 탈당하면 이제 우리 당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이 지적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한참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이른바 젠더 문제거든요, 지금요. 이 보궐선거가 이른바 젠더 이슈, 부산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젠더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는 선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의혹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인턴 김모 씨와 어쩌면 김병욱한테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에 부담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가 탈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병욱 의원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다. 일단 그러나 부담을 주지 않고 당을 나간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아무튼 뭐 일단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주영규 교수님. 네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너무 좀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백을 밝힌 후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계속 국민의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실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공천을 했고 같이 자당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탈당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다. 이건 오히려 김병욱 의원 자신한테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보궐선거에도 잘못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계속해서 그리고 이전에 평판조회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김병욱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라면 그거를 방어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혹시 하나라도 그 의혹이 어느 정도의 사실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라는 사과를 대비하든지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전봉미 의원도 그렇고 탈당을 하고 나면은 이른바 요즘 말로 손절하는 모양새를 보이시는데 그런 모양새는 공당의 모습으로 특히 100석 이상 넘는 거대 야당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양쪽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병욱 의원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예, 김광석 교수님.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를 하게 됐잖아요. 이때 국민의힘의 당이 사실 민주당과 심지어는 대통령에도 거의 무한 공세를 취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생각한다면 자당의 어떤 소속했던 의원이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탈당했으면 나는 몰라. 제3인칭, 제3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정당을 그 시기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했던 그것을 상상한다면 이게 적절한 건지가 아주 대비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수권 정당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예. 아쉬움이 큽니다. 예, 최인영 변호사. 그 부분에선 작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예, 반론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재직 중에 있는 성범죄, 한마디로 권력형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김병국 의원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의혹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거돈 그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 그런 입장하고 이 사건을 동렬에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결백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당 내에서를 넘어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윤리심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탈당하는 모습은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계속 벌어졌고요. 21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한 가지 사례가 추가됐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제가 순서를 좀 혼동했습니다. 정치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순서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지금 준비돼 있고요. 다음은 이 정치 기사인데요.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캐리커처와 함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정세균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이런 얘기면 굉장히 좀 강해요. 단세포적 논쟁 그만하세요. 그러자 이재명 관료의 포획. 여기도 셉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 국민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줄곧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최근에 사실 의원들을 향해서 이거 관철해야 됩니다라고 편지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세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불공정. 이거 셉니다. 그러자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책을 인용하며 반격을 했다. 물론 SNS상에다 올린 글인데 정세균 총리라고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굴 겨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안 그렸을 텐데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세균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이재명의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사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있는데 김관호 교수님하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본인의 SNS상에 올린 글입니다. 아까 뭐 단세포적 논쟁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더 풀자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잘 풀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단세포적 논쟁 그만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반응을 보였죠. 서민들은 사투 벌이는데 관료들 균형재정 신화에 갇혔다. 여기에 관료들의 과연 누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요. 노무현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 정세균 총리의 애둘러 비판을 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상황의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구락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순서로 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 대선전이 이제 시작됐다. 대선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책임은 없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냈고 이 부분을 거의 정유하다시피 했습니다. 보편적 지급
지역 화폐. 거기 거의 본인 브랜드화 했고. 지난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그렇죠. 했죠. 이것 자체를 사실은 어떤 대선전에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기치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또 호응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방치하는 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차기의 어떤 후보군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뭐 제3의 인물 뭐 이렇게 그렇죠. 좀 꼽히기도 하죠.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책임이 없는 분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정 혼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정부에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도권을 또 가져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워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 내가 가져가겠다.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또 방법은 뭐냐 뭐 이거거든요. 보편적으로 갈 것이냐 선별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역화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용카드의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한번 경쟁을 정책적 경쟁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냥 이걸 놔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반발해서 또 이재명 지사가 관료에 포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 재정을 너무 강조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은 상당한 어떤 자원 재원이 필요한데 너무 재정 걱정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총리 입장에서 사실 3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4차, 5차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을 사실상 무한대로 뭐 그냥 퍼주기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장면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대선전의 시작, 대선 주자들끼리의 격돌이다.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사실 좀 약간 미미한 상황인데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는 단세포적 논쟁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관료에 포획됐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좀 썼거든요. 예. 정세균의 대선 스타트업. 앞에 정세균 총리가 생략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여론조사 전반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조금 좀 그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도 격차를 좀 벌여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노리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지사와 양강부도를 형성하는 것이 정세균 총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그야말로 재난지원금 그 사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단세포적 시각이다. 그냥 겉에 보이는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시야를 넓혀서 이걸 사안을 좀 봐야 되고, 근데 이걸 좀 촉발한 것은 역시 이낙연 대표였다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사면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자기 정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지사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제 내 던진 건데,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조금 급해진 거죠, 마음이. 뭔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노선 그렇습니다. 이게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빈틈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원 교수님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발언 같은 경우가 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도 어떤 보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의 긴급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프레임을 그렇게 좁혀서 민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하셨던 저 관료에 포획됐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아주 시니컬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프레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관료에 포획됐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누가 관료에 포획됐다라고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자신이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갈라치기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전략이 좀 너무 몸에 밴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아무튼 뭔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 강하게 주장했죠. 그 사면론이 과연 어떤 결과일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이 갔다는 평가가 있어요. 지금 글로 공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줄곧 보편적 지급.
보편적 재난지원금, 뭐 기본소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지금 한번 뭔가를 주장을 한 겁니다. 질색성 어떤 글을 올리면서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9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총성 울리고 최루탄 쏘고 미국 민주주의 테러 전 세계 생중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207년 만에 점령당한 미 의회,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나 있었던 게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보면 총기를 든 트럼프 추종자 수천 명이 의회에 몰려갔고요. 그리고 백악관 집회 후에 간 겁니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의원들은 인근 군부대로 피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resident-elect Joe Biden is set to be sworn in just a few weeks. That whole inauguration setup that crews have been.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the fact that Joe Biden was elected, it is an absolutely disgrace. Objection tonight beyond Arizona? Don't know yet. You don't know? They're working on an expedited procedures, but it requires use. It must end now. I call on this mob to pull back and allow the work of democracy to go forward.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이종훈 평론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트럼프가 미국 정치를 링컨 이전으로 되돌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뒤로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만만히 볼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남북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사실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북부군이 이김으로 해서 미국 정치가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가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지금 굉장히 후퇴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이 일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굉장히 광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위대한 애국자, 시위대에 선동한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위대한 애국자들이라고 평가를 해요. 사태 심각해지자 마지못해 법과 질서 진정 나섰지만 도둑 맞은 선거라고 또 부추겼다. 계속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난입한 지지자들이 뭐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인정 못하겠다, 당신들. 뭐 이런 뜻도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You don't concede when there's theft involved. Our country has had enough. We will not take it anymore. And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And to use a favorite term that all of you people really came up with, we will stop the steal. 저렇게 도둑질 멈추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의회로 간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관학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뭐 권력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저런 얘기를 계속하고 또 뭐가 나와서 불복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참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절대 위기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누가 부추겼느냐.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데서 심각성이 더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저는 실력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3만 명 정도가 운집을 하고 거기에 또 일단의 이제 뭐 시위자들이 안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사실 총격 사고까지 이제 벌어지는 이 장면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즉 퇴임 이후의 상황은 사실 자기도 뭔가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어떤 험난한 과정들이 덮쳐질 경우에는 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시위의 형태는 일종의 실력 행사로 그 이후 임기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의 성격이 이거는 완전히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펜스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뒤집어 주길 바랐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를 더 오히려 촉발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내 지지자들이 살아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형태의 강력한 실력 행사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주원 교수님,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사태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계속 아마도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우익 구테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강성한 행동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질 거란 불행한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제는 키를 쥐고 처신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이 선명한 어떤 강성 구테타라고도 볼 수 있는 그 강성 지지대가 있는 반면에 뒤에서 사실은 침묵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지지층도 많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동조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에 농축되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수용할 수 있을지 침묵하는 그 우익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이 산발적인 이 구테타와 그러한 어떤 행동들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시위대 선동의 측근마저 트럼프가 미쳤다. 미쳤다.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답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나 아니면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1965년에 이 수정헌법이 된 건데요. 6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6차례 실제 이것이 발동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 지난번에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를 하니까 제랄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 승계했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 은퇴했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몇 번 적용됐지만 이번 같이 이른바 비자발적 은퇴 이 부분이 되는 것인데 수정헌법 그 25조 사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부통령과 행정각부 장관이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 상원과 하원 의장에게 이것을 요청하면은 그때는 바로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인데 아직까지 그 규정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하고 만약에 그것이 실행된다고 하면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 수정헌법 25조 5항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딱 2주 남았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행정부 자체 내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것을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내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각에 나온 발언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미쳤다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미친 선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정헌법 25조 직무를 배제하는 게 이게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논의가 또 미국에서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정도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키워드 때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몰수한 비트코인이 5억에서 76억이 됐네. 이 정도면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건 완전 성공한 투자죠. 그런데요, 검찰이 3년 전에 불법 음란물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서 비트코인을 5억 원치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76억 원이 됐답니다. 가치가. 15배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투자인데 엄청난 수익이 난 거예요. 내용이 밑줄 그어진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관련 조문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가 없었어요. 규정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그대로 국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종근 평론가. 이게 좀 재미있게 보자면 뜻밖의 투자인데 사실 가상화폐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예. 이게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금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뭐 명백하죠. 그러니까 각국이 워낙 지금 이제 현금을 마구 찍고 마구 푸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 이게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적인 어떤 자금 거래에도 많이 그동안 활용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유산을 이제 남길 때도 뭐 이걸 활용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뭐 그런 쪽의 어떤 수요도 이 지금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게 좀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게 희소성 때문에 뭐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자, 아까 미리 소개해 드릴 뻔했죠? 지금 순서입니다. 두 개의 신문 기사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는데요.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어제 정부가 방역과 관련해서 내놓은 조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는요. 분통 유발한 헬스장 일부 영업 허용 이렇게 평가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서울신문은요. 집단 불복에 날아간 방역 원칙이다. 그러니까 한국일보는 어제 정부 조치가 이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서울신문은 그걸 왜 하셨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돌봄 기능 땐 9명까지 영업 허용, 헬스장 또 분통이다. 그러니까 헬스장의 경우에 일부만 올 수 있대요. 그런데 뭐냐면 돌봄 기능이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만 일부 모이는 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스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 헬스장 회원 중에 아동 청소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5%나 되는 걸 아십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정부 오늘부터 뭐 줄넘기, 축구교실 등 교습 허용한다. 그리고 성인 대상 시설은 17일까지. 그러니까 17일까지는 참아달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 또 이런 데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집단 불복 행동에 무너진 방역 원칙이다. 이거는 원칙을 무너뜨렸다. 뭔가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보상, 공간 부족한 집단 금지가 논란을 키웠다. 거리두기 격상 기준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자꾸 이렇게 예외가 늘면 이거 감염 위험 덩달아 드러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원규 교수님하고 최인영 변호사께 미리 좀 써달라고 질문 좀 드렸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인영 변호사 들어보겠습니다. 원칙 붕괴, 신뢰 붕괴, 일상 붕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에는 집단 불복 행동에 무너진 방역 원칙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불복을 했기 때문에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항의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달에 방역 3단계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주 전국적으로 800명 내지 1000명 이상 한 주 내내 이상이 되면은 3단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초래된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더 나쁜 상황이 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한 50초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집단 불복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생계에 관련된 호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원칙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기본 영업이 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방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정부가 사실 3단계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뭐 핀셋 조치라는 이름으로 취했지만 그 핀셋 조치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데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자꾸 이의제기라고. 또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풀어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 강력하게 좀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